안녕하십니까. 지식큐브 대표 김종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자녀 교육법인데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 강연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였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일부터 영어 학원 다녀라. 자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요를 하는 조금은 자녀 교육에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장 선거에 나가봐라. 초등학교 때는 조장조차 거의 안 했는데 반장 선거에 나갔고 덜컥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반장 나와. 네? 나갔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2대 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시끄러운 애들 왜 조용 안 시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때는 애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자녀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데 좀 서툰 분이셨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 후로는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착하게만 자라다오. 부모님의 바뀐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저를 서게 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강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요,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세요? 가장 먼저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떠오르시죠?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결하기 전에는요 10년 동안은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바둑뿐만이 아니에요. IBM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만들었어요. 왓슨은 인간 의사가 놓친 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해냈어요. 이 사람 엉뚱하게 치료받아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뻔했는데 무사히 목숨 건져서 퇴원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숨을 살린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변호사도 있습니다. 로긱스는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대형 로펌 변호사 20명과 대결했어요. 수십 년 경력을 가지고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요 특급 중에서도 특급 변호사잖아요. 이런 날고 긴다는 베테랑들도 평균 92분이 걸린 일을 인공지능 로긱스는 단 26초 만에 끝냈습니다. 이거 200배 이상 빠른 거거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공지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라면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소중한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까? 저도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한 결과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성을 키워라, 인간의 감성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막연하고요 말랑말랑한 이야기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왕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왕도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응하려면요 먼저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본질은요 그 이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적인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기요. 계산기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인공지능입니다. 비록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도 더하기 빼기만큼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는요 나사의 미항공우주국에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계산기나 엑셀 같은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됐어요. 어때요? 이 계산기 인간의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빼앗아갔는데 여러분 겁나시나요? 전혀 겁나지 않죠. 왜냐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요, 이 계산기가 해도 되는 그런 따분한 일은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요, 인간은요 1950년대에 등장한 인공지능을 갖다가 잘 이용해 오면서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간다운 일을 집중할 수 있게 잘 부려먹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작가님, 그거 다 과거 이야기고요. 요즘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미래가 문제죠. 여러분, 그 뉴스 기사들 보면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에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하게 발전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회사 사장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개발자일까요? 모두 그 회사 사장입니다. 왜냐? 자기네 회사 인공지능이 멋지게 발전한다고 해야지 투자도 받고 주식 가치도 오르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개발자들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 인공지능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공지능 전문가 얀 르쿤 교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부사장이고요, 인공지능 최고 담당자예요. 이분이 말했죠. 인공지능 관계자들은 이르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된다. 투자자는 투자를 중단한다. 이미 인공지능 업계가요, 과장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자꾸 개발해 나갑니다. 너무 다행인 게 인간은 인간의 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인간의 뇌가 태평양이라면요, 현재의 뇌과학 수준은 인천 앞바다예요. 그러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인공지능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대응할 시간이 충분해도요, 대응하는 방법이 문제죠. 세계적인 명문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발표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비율이요, 전화 상담원이나 스포츠 심판, 은행 창구 직원은요 98, 9% 거의 다 대체된대요.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상담 치료사는 0.34%밖에 대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 자료 보고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우리 아이한테요, 이런 인공지능에서 안전한 초등학교 교사나 상담치료사 이런 직업 가지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니죠. 왜냐면요, 나이 50만 되면요 명예퇴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굳이 정년을 보장해 주겠다는데 스스로 나이 50만 돼도 기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저 강연 다니면서 2시간만 강연해도요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요, 그 컨트롤도 안 되는 애들한테 애들을 갖다 반나절 이상 가르치면서 그 지친 몸으로 쌓인 행정일 처리하고요, 또 집에 가면요 또 새로운 교육 공부해야 되죠. 또 내일 교재 개발해야 되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담치료사는 괜찮으냐? 상담치료사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죠.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그 전염병이 자기한테 옮을 수가 있잖아요. 상담치료사는요, 찾아오는 환자의 그 마음의 병이 옮는 거예요. 의사는 마스크라도 끼면 되잖아요. 근데 상담치료사는요, 그 우울한 얘기들이 듣기 싫다고 귀마개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말들이 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자기 상담센터 쉬는 날에 뭐 하겠어요? 셔터문 내리고요, 힘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똑똑 찾아가는 곳이 바로 다른 상담센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요, 제 명색이 상담치료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요, 이런 초등학교 교사나 상담치료사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건요, 전 그건 아이를 사랑해서 시작한 행위지만 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대냐? 아이는요, 크면요 부모한테서 독립하죠. 하지만
원치 않는 직업이라는 그런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면요, 원치 않는 직업이라는 감옥 안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죠. 여러분, 근데요, 이 자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체된다 안 된다, yes or no가 아니에요.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아니,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다 대체되고 100%지 왜 98, 9%야? 그럼 살아남는 1, 2%는 뭐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상담치료사 같이 안전한 직업을 가지게 하면은 안전해야지 왜 이런 직업을 가져도 0.34%는 또 밀려난다는 거지? 찜찜하게. 이게 뭐야? 네. 이 숫자들은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인간의 일자리, 직업의 그런 일자리 숫자의 비율이 아니고요, 인간의 일자리 직업을 보면요, 그 직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작업 중에서는 자동화되기 쉬운 작업도 있고 자동화되기 어려운 작업도 있어요. 이 숫자들, 자동화되기 쉬운 작업의 비율을 나타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직업에 매달리지 말고요, 아이가 자동화되기 어려운 작업을 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동화되기 어려운 일을 잘하면요, 뭘 해도 다 먹고 삽니다. 극단적으로 99%가 증발하는 전화 상담은요, 미래의 전화 상담원은요, 고객한테 따뜻하게 공감하고 섬세하게 배려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담과 심리학 지식을 쌓아가지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예요. 이런 전문가, 미래의 그런 회장이나 사장 같은 VIP들 상대로 젠틀하게 일하면서요, 고액연봉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왜냐?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같은 VIP가요,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상담원이 받아요. 완전 열받겠죠. 아니, 이것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돈이 1년에 얼만데 감히 나한테 ARS 같은 인공지능을 받고? 괘씸해. 당장 계약 해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요, 어떤 직업이든 그런 VIP를 상대하는 소수 정예는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왜냐? VIP는 소수 정예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잖아요. 반면에 아이가요, 아이한테 안전한 초등학교 교사를 소개하고 가지게 해요. 근데 아이가 열정이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만 줄줄줄 읽어요. 그럼 그건요, 미래의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 강의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안전한 직업을 쫓지 말고요, 자동화되기 어려운 작업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직업을 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알파고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나타났지. 앞으로요, 안전하다고 했던 분야에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발전해서요, 그 분야에서 대량 실업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전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 실업으로 거리에 나앉아 봐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 직업만 믿었는데. 그리고 설령 그 직업이 안전하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담치료사가 안전하다고 해서요, 아들을 상담치료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직도 잘하고요, 몇 년간 별탈 없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밤늦게 힘없이 들어와요. 그의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엄마, 나 상담치료사 관두면 안 될까? 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오늘 밤이라도 저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 같아. 근데 여기다 대고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너 사회에서 남의 돈 벌어먹기 쉬운 줄 알아? 고작 몇 년 해봤다고 벌써 이런 소리야.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정신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상담치료사가 싫으면은 진작에 대학 갈 때 말하든지. 이렇게 말할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아들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고생이 많았니?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우리 천천히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이렇게요,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유연한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뭔가 막연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 능력에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분야를 가도 뭘 해도 먹고 살잖아요. 실제 일 잘하는 사람. 그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던 구수한 개념이에요. 과거는 지식의 시대였죠.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를 잘 받을까? 이런 지식만요 머릿속에 가득 쌓으면요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사회생활 시작했죠. 하지만 지식의 시대는 끝났어요. 인공지능이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모든 지식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일 잘하는 역량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형태가 있어서 유형적 역량이에요. 이거는 흔히 설명서를 보고 기계를 조작하는 공장 노동자나 아니면 교통 신호에 맞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 틀이 있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공장 노동자 대체되고요. 자율주행차 나오잖아요. 반대로 두 번째 무형적 역량은요. 형태가 없어서 무형적 역량이에요. 동료들하고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는지, 얼마나 협업을 잘하는지 이런 틀에 박히지 않는 능력이에요. 틀에 박히지 않으니까 자동화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형적 역량을 키워야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직업에도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고요. 근데 무형적 역량, 형태가 없대요. 얼마나 막연해요. 하지만 이 무형적 역량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연구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세계 4대 기관이 있어요. 미국 교육협회,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주도하는 ATC 21S, 우리가 흔히 OECD 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어요. 그럼요, 여기 있는 전문가들은요 수십 년 전부터 봐왔어요. 1950년대에 등장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요 차츰차츰 자동화해오는 그 흐름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 교육의 결과를 제시했죠. 이런 무형적 역량을 키우라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수십 가지나 되는 역량을 발표해도요 이 무형적 역량들 단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력, 자립력, 연합력인데요. 자립력은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사고력은요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연합력은요 혼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와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자, 그럼 간단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요 인공지능 시대도 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일까요? 바로 자립력입니다. 자립력이 커야지요 자기주도적으로 힘껏 문제에 부딪혀야지 그게 애가 달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문제에 적용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죠.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립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문제에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고요 사람들하고도 부대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립력을 키워주면요 이 사고력과 연합력으로 뻗어가는 것이고, 자립력을 키워주지 않으면요 사고력과 연합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왕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응하려면요 안전한 직업이 아니라 자동화되기 어려운 작업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화되기 어려운 작업을 잘하는 능력, 무형적 역량의 이름이 다 따로 있고요 무형적 역량 수십 가지나 있어도 사고력, 자립력, 연합력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력부터 키워주면요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연합력으로 뻗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왕도는 이런 거고요 우리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학교 성적이 중요할까요? 그럼 역량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작가님,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역량, 무형적 역량. 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하지만 어쩌죠? 전요 다 보고 들은 게 다 있다고요. 옆집 철순의 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철수를 그렇게 꽉 잡아가지고 학원 가입 뺑뺑이 돌려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걔 삼성 들어갔고요. 이웃집 영인의 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영애를 그렇게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걔 스카이대학 들어가고 LG 들어갔다고요. 제가 다 보고 들은 게 있는데요. 작가님이 아무리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해도요, 저는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꽉 잡아줄 거예요. 저 나쁜 엄마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우리 아이 위해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 성공했다는 아이들 이야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 신화가요, 반쪽짜리입니다. 그 아이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들어갔다는 그 취직할 때까지만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취직하고 나서요, 그 직장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건요, 그 아이의 부모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직장생활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삼성에서 10년간 일을 했어요. 삼성에 정말 명문대 출신들이 많죠.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 6명 중에요, 3명이 스카이대학 출신이에요. 그만큼 명문대가 많아요. 근데 이 명문대 나온 아이들이요, 다 삼성에서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먼저요, 명문대일수록요, 빨리 퇴사합니다. 생각하죠. 입사할 때는 내가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 경쟁자들은 좀 지방 애들 빼고 그래, 우리 대학 동기 정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지만 몇 달 지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상하다. 쟤는 지방 사립대 나왔는데 나보다 일도 잘하고 상사들은 쟤만 좋아하고, 이상해. 누굴 찾아가죠? 누굴까요?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아들은 회사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역시 공부 잘하잖아. 아들 다시 학교로 돌아갈게. 그렇게 집안으로 캥거루 한 마리가 훌쩍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웃사이더예요.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요, 아웃사이더인 분들을 봤습니다. 사무실 가보면 어때요? 공간이 텅에 뻥 뚫려 있죠. 그럼 뻥 뚫린 공간에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그래야지 성과도 내고 고가도 잘 받을 텐데, 혼자서 자기 안에 그 책상에서만 앉아서 시킨 일만 깨작깨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가가 잘 나올 리가 있나요? 낮은 자존감 부여안고 억지로 회사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대기업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매일 감옥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반면에 학벌이 좋지 못해도요, 저는 삼성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끝마치지 못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고졸이잖아요, 고졸. 그러니까 저 지방의 작은 기업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바닥에서부터요, 실력과 경력을 쌓아가지고 회사를 한 7번째쯤 옮겼을 때 삼성에서 콜을 받았어요. 스카우트 된 거죠. 이분요, 일도 정말 잘하지만 부하들을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품을 줄 아는 정말 팔방민 리더였어요. 이분 밑에는요,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부하들이요 늘어서 있고요. 이분은요, 고객사한테 인정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저를 담당해서 지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막 과장을 달았을 때예요. 그분도 역시 지방 사립대 출신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옮겨서 삼성에 오셨어요. 이분이 일을 정말 잘했는데 혼자만 잘했느냐?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협업을 이끌어내서 팀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삼성 공채들보다 더 고가 잘 받고요. 더 빨리 진급했습니다. 너무 잘 나가지고요. 삼성을 뛰쳐나가 버리셨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에 영어로 원서를 쓰고 영어로 면접을 봐서 해외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진해서 임원이 되셨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분은요, 이분 역시 지방 사립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경력사원으로 삼성에 입사하셨죠. 이분의 특징은요, 불굴의 추진력. 정말 영업을 담당하셨는데 본인께서 모든 총대를 메고 이끄셨어요. 근데 영업이란 게 사실 매년 실적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굴의 추진력으로 그렇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서 결국은 상향선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원이 되셨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명문대 나오면요, 삼성 와서 실패하고요, 지방대 나와야지 성공해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학벌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해요? 역량이 중요해요? 고민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역량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성적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의 본능이 정답을 잘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적도 역량도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우리 아이 학교 가서 시험 빵점 맞아도요, 놀이터 가서 씩씩하게 놀게 할 거예요. 빵점 맞으면 씩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성적이 뒤떨어지면요, 아이가 움츠러들어요. 저는 잘 못하는 아이잖아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아이가 자꾸 작아져요. 사람마다 교육관이 다르겠지만요, 저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평균 언저리쯤은 근처 정도는 가줘야지 아이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어리지만요,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면요, 아빠, 나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싶어요. 아빠, 나 다음에 수능 볼 때 목표 대학을 한 단계 더 위로 잡게 성적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요, 저는 딸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 그럼 너의 사고력, 자립력, 연합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수학과학 잘했거든. 그래서 공대 가서 엔지니어로 취업했잖아. 근데 반대로 국어랑 영어는 못했어. 질색이었어. 근데 아빠 지금 뭐하고 살아? 책 쓰고. 당연하지. 쓰기, 말하기. 이거 뭐야? 국어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장 어떤 과목에서 성적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 자만할 필요도 없고 꼭 그 분야에서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가 어떤 과목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결코 그 성적이 너의 잠재력과 역량을 한계짓는 게 아니야. 너가 학교 다닐 때 즐겁게 하는 공부는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학교보다 더 모순덩어리가 어디예요? 실제 사회죠. 저는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작은 모순들에 부딪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실제 사회에 부딪히는 더 큰 모순들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그 작은 모순에 적응하는 연습들이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훌륭한 예행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사고력입니다. 아이가요, 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와요. 엄마, 나 쪽팔려. 나 오늘 수학 시간 때 앞에 나갔는데 이 문제 못 풀었잖아. 엄마, 나 이 문제 풀 때까지 건들지 마. 그리고 방에 들어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요, 얘가 안 나와요. 엄마가 답답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 봐요. 얘가 아직도 그 같은 문제를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응? 너 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 텐데 너 이런 문제 일타 강사 강의 1시간만 들으면 다 푸는 거잖아. 그럼 2시간이면 일타 강의 2개를 들었겠다. 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요. 한 문제에 2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은요. 그건 축복이고요. 아이를 칭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력이에요. 아무리 고3이라도요. 하루 1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 24시간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두 시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인생에서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주도력이, 자립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딸한테 말하죠. 딸, 내가 오늘부터 너희 미래를 위해서 굳게 마음을 걷고 먹고는 말할게. 오늘부터 특별히 1시간의 자유시간을 줄게.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딸, 우리 딸 1시간 동안 뭐 했어? 엄마 너무 궁금해. 보여줘. 응? 막 숨이 막히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시킨 대로 살고 말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놔두시고 숨구멍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력입니다. 복습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겠어? 복습해야 되겠어? 복습해야지. 너 복습해야지 다 기억에 남는다. 응?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일타 강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보거든. 겸손하게 알려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요, 아들한테 물어보죠. 야, 영구야. 나 헷갈리는데, 너 이거 알아? 에이, 맹구야. 에이, 이거잖아.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 나 책 좀 보고. 이상하다. 이거구나. 이제 알았다. 야, 맹구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요. 남한테 알려줄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진정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메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메타 인지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면요, 안 까먹습니다. 이게 진짜 복습인데요. 여러분, 여기 4가지 꽃이 보이시죠? 참 다들 다 제각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꽃의 차이점,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다는 겁니다. 벚꽃은 봄에, 그리고 장미는 여름에, 코스모스는 가을,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꽃이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공부머리 뛰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듣는 봄에 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추진력이 뛰어나가지고 20대 때 창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 겉에 특별한 재능이나 거창한 꿈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만의 성공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서 중장년에 피는 꽃이에요. 저는 부끄럽지만요,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 부모님은 영어학원 다니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영어를 그것도 학원까지 다녀야 된다고? 정말 싫어. 그래서 제 방에 가가지고요,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박았어요. 한 수십 번쯤 박으니까 부모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저는 끌려갔죠. 안방에 끌려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 학원 가기 싫으면 공장 가라. 학원 대 공장, 이건 비교할 것도 없죠. 저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사건이 벌어지죠.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에게 사춘기가 온 겁니다. 그런 누나의 방황으로 부모님은요, 정말 혹독하게 인생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저한테 종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착하게만 자라다오. 저는요, 부모님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요, 전 제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하지만 어른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1998년도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IMF. 나라가 어려웠고요. 저희 집도 어려웠어요. 학원 다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요즘 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알아서 공부해 볼게요.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이제 학원을 그만뒀어요. 중학교 3년 내내 다닌 학원을요. 그럼 제가 알아서 잘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엄마, 아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낙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벗어날 수 있게 단전호흡 도장이 좀 보내주세요. 이건 알아서 자란 아들이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 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모님께서 승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조건을 거셨어요. 그래도 성적은 유지해야 된다. 단전호흡 같은 희한한 걸 하겠다는데 불안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단전호흡 도장을 가려면요, 매일 저녁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시작하는 새벽반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보통 부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제가 해봤자 며칠 하겠어. 지풀에 그냥 나가 떨어지겠지.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을 지원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에요,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눈 비비고 잠을 깨가지고요, 도장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갈 때도요,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전공을 지지해 주셨고요.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전역할 때쯤에 손바닥만한 작은 음식점을 차리셨어요. 저는 미안했어요. 앞으로 3년도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 학비 보내주시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돕겠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 이때도 제 선택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 너 같이 하고 싶어?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가게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하루 매상이 10만 원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오늘 장사 안 되면 내일은 꼭 전단지를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짐을 했죠. 하지만 막상 내일이 돼도요, 못 하겠더라고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전단지를 들고요, 가게 문을 나섰는데 정말 땅바닥이 깊게 느껴졌어요. 제 몸이 그냥 땅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한 집 한 집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저는요, 일수꾼처럼 그렇게 표창 던지기 안 했어요. 한 집 한 집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찬밀 손칼국수에서 왔습니다. 저 이번에 개업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 면을 직접 뽑아서 면이 쫄깃쫄깃하고요, 해물도 많이 넣어서 국물 더 시원해요. 한 그릇도 배달해 드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주변에요, 학원, 병원, 상가를 다 모조리 영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가게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8개월간 일을 하면서 물론 그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서 학자금도 모았지만 전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벌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두 발 뻗고 뛰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그런 자신감을 안고 복학을 했는데 막상 전공이 그렇게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전공이었는데도. 하지만 어떡해요? 다른 건 뭐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뭐 핑계 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살아온 길을요, 절대로 직진해서 온 길이 아니에요. 다 좌충우돌 했어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가 선택한 게
완전하지 않는, 완벽하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믿고 지원해주면요, 아이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으로서의 느낌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만의 근사한 답을 찾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선택하게 하면요, 나중에 다 이득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나온 서울시립대는요, 그 서울대가 넘쳐나는 삼성에서 절대 경쟁력 있는 학벌이 아니죠. 그리고 저 토익 점수 805점이에요. 그럼 뭐가 달랐느냐? 자기소개서가 달랐어요. 자기소개서예요.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헝그리하게 오토바이 배달하고요, 영업했던 그 얘기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보더니, 와, 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을 출장 보내도 회사 계속 다닐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를 뽑아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몰입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요, 당장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몰입만 잘하면 더 성공한다는 겁니다.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을 분석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니까 생각이 질이 좋아서 스마트해서 성공의 지름길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연구 결과. 연구해 보니까 생각이 질이 좋아서 지름길로 간 게 아니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인간의 사고 과정은 다 어느 정도 일정한 순서가 있대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임계치가 넘도록 생각의 양을 쌓았기 때문에 업적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뉴턴한테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 항상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하죠. 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양을 쌓는다는 게요, 절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몰입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제 삶에 비춰봐도요, 아무리 자기가 성실해도요, 즐기지 못하면 몰입을 못합니다. 저 회사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 번은 상사가 한 달간 연수를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두 사람치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달에만 330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170시간을 일하니까 전 두 사람치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집에 일을 가져가서 1시간까지 다 합치면 그 달에는요 400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거의 변하지 않는 체질인데 2주 만에 5kg가 빠졌어요. 수시로 막 어지럽고요. 일하다가 일어서면 한동안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씩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까칠한 삼성전자 사업주가 와서 회의를 하는데 펜으로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상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 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어쩜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평소에 나한테 귀중한 자료도 잘 나눠주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날 아끼는 상사라고 생각했더니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은 나랑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냥 덮어놓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인생에서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와 같이 상처받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번 책을 하나 써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글을 쓰니까요, 글을 쓰다 막힌 곳이 있으면요, 이렇게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그 막힌 곳을 어떻게 풀까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막힌 곳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하나의 챕터가 만들어지고 그 챕터가 쌓이면서 한 권의 책이 되더라고요. 전 이 몰입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몇 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점심 먹을 때나요, 저녁 회식 때는요, 거의 일 얘기 안 꺼냈습니다. 아니, 이거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의무로서 하는 건데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인데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회식 때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리고요, 질문도요, 꼭 필요한 질문만 골라서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가 딱 잘못했다가는요, 이런 핀잔을 듣거든요. 야,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대학교 때 공부 안 했어? 응? 야, 너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잘해. 내가 시킨 거. 전 이런 핀잔을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요, 한 명은 달랐어요. 그 한 명은 어땠느냐면요, 점심시간이건 저녁시간이건 회식할 때도요, 수시로 생각만 나면 일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질문도요, 아무리 뭐 사소하고 업무에 관계가 없는 것도요, 저한테 흉내를 낸다고 했던 그 상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상사 만만하지 않죠? 야, 뭐 바쁜데 이렇게 질문하냐? 이렇게 핀잔을 줘도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받는 건요, 핀잔 일색이었지만 점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점점 인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현재 부서에서 차세대 에이스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크고 있고요. 지방 사립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그 상사가 보기에 저는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시킨 거 다 하던데, 성실하던데 왜 질문을 안 하지? 스스로 즐기고 질문을 해야지 진짜 전문가가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저한테 해준 그런 따끔한 말이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흉내내지 않고 스스로 몰입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자기만의 아름다운 새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아빠 몰래 싹 틔우고 있을 겁니다. 그 새싹은 여러분이 새싹이라고 인정할 만큼,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요, 작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새싹을 인정하고 칭찬으로 키워준다면 여러분의 자녀 모두 인공지능 시대에 견고하게 살아남는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